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는 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인이 마을 광장에서 아주 특별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장에는 마을 사람들,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나무 상자 위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비밀을 말해주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회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원 회귀라니?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자 노인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잠시 조용히 한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원 회귀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이 광장에 모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것이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자 노인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아내가 주고 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갑자기 내 손에서 떨어뜨렸다고 칩시다. 그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 커피 잔을 매번 깨뜨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컵을 꽉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선택,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인은 추운 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선택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마치 무한한 생애를 사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이 삶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서로 더 따뜻하게 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치 그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가장 최선의 자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은 작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그들은 일상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열렸다. 이곳은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 구현된 독특한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초대장을 받고 이 세상에 입장했는데 처음으로 도착한 장소는 무지히 베일로 뒤덮인 회의실이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 사회적 지위, 재산 규모, 능력, 성별, 인종 등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잊은 채로 새로운 사회의 기본 원칙을 설계해야 했다. 회의실의 중앙에는 거대한 원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각각의 자리는 무작위로 배정됐다. 이번 참가자들은 각자의 무지 상태에서 직접 사회의 규칙을 만들어야 했기에 그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회의가 시작되자 발언권을 얻은 첫 번째 참가자가 말했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도 모두에게 공정하도록 이 사회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위치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다른 참가자는 비슷한 생각을 했다. 맞아요. 만약 제가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설계해야 해요. 복지제도가 튼튼하고 교육과 의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겠죠? 한편 또 다른 이가 의견을 더했다. 그렇다면 능력주의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잡을까요? 모두가 같은 보상을 받는다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불공평하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참가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율했다. 무지의 베일 덕분에 이기적이거나 편파적인 생각 없이 토론을 이어갔고 각자의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원칙들을 만들어갔다. 몇 시간이 흐르자 기본적인 사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원칙들을 세우게 되었다. 기본소득과 의료보장, 교육 기회의 평등이 우선적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모두는 무지의 베일이 거치기 전 자신들이 선택한 사회 원리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는 각자의 조건으로 돌아가지만 모두 공정한 환경에서 시작된 이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이제는 현실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공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 교훈을 널리 알리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시작했다. 이 여정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실험과도 같았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진실로 공정한 사회를 그려보는 이 과정은 사람들이 인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 공동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모든 결정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에 완전히 심취한 나머지 개인의 선택조차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을 따져보며 내리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곳에서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입니다. 라는 커다란 표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였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명한 도시자유주의 타운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며 마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를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도착한 제임스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던 중 제임스는 음식 하나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하려는 찰나 주인장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그가 선택한 음식의 재료가 마을의 공동 채소밭에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줬습니다. 그 채소를 오늘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 회의에서 이틀 뒤에 채소를 수확하여 마을 축제를 열기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만 선택하신 메뉴가 아니라면 다른 추천 메뉴도 있습니다. 주인장인 앨리스가 설명했습니다. 제임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생각이 컸지만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식사를 포기하고 대신 앨리스가 추천해준 다른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요리는 마을 슬로건대로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임스는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길가에서 작은 도서관을 발견한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방문에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고 지역 주민인 리암이 그에게 공동체주의에 대한 마을의 신념을 설명했습니다. 리암은 제임스에게 공동체 마을의 가장 최근 결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정원의 수익을 이용해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 기금을 마련했으며 반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두가 함께 논의한 결과였고 주민의 독립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임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욕구를 중시하던 자신의 삶과는 정반대인 이 마을의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여행을 끝내고 자신의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신의 삶에도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그가 배운 새로운 책임과 공동체 정신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가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둘을 조화롭게 병합하여 적용할 때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 모두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온 그가 지닌 새로운 시각과 가치는 도시에서의 삶을 더욱 깊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토끼 플랜드에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레미 벤담의 행복 계산법을 적용하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해마다 열리는 최고의 파이 콘테스트에서도 말이죠.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참가자들은 주방에서 최고의 파이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늘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최고 베이커인 앤지 아주머니와 새로운 도전자인 피터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피터는 마을에 막 이사온 청년으로 미소가 특히 밝아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초콜릿 마시멜로우 딜라이트라는 파이로 큰 인기를 끌었고 언론에서도 주목받으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앤지 아주머니는 다소 보수적인 방식으로 사과 파이를 매년 출품했지만 그 맛은 이미 마을에서 전설적이라 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결승전 날 아침 마을 광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런 날에는 누가 최종 승리를 거머쥘지 궁금해하며 사람들은 늘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곤 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파이 심사가 시작되었을 때 모두들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평가단은 두 파이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한 후 이윽고 벤담의 행복 계산법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평가단장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맛있는 파이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리는 우리의 전통이자 철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 계산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평가단은 각 파이가 가져올 행복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길고 긴 고려 끝에 평가단장은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올해 최고의 파이로 선정된 작품은 피터의 초콜릿 마시멜로우 딜라이트입니다. 주변은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피터는 기쁨의 눈물을 머금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앤지 아주머니 역시 박수를 받으며 따뜻한 미소로 피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실 피터의 파이는 단순히 맛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새로운 주민으로서 마을의 일원이 되며 기쁨을 전달한 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과 파이도 여전히 사랑받았고 이는 모두가 함께 즐겁게 나눈 과거의 추억 덕분이었죠. 이렇게 토끼플랜드는 모두가 함께 최대 행복을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공리주의가 단순히 계산 너머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앤지 아주머니와 피터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마을 전체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 찼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습니다.